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내 여행의 이제 시대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시대 변천 여행사는 어떡할까? 자, 다음으로서 이제 그 국내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사를 봤고요. 국내 이제 삼국시대 때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한번 알아볼게요. 삼국시대 때는 특권층 자녀들이 위주로 여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 특권층 화랑 우리가 알죠? 이 화랑들이 소위서 수렵을 다니면서 그런 여행들 했죠. 그래서 외교, 학문, 탐구, 수양을 위해서 국내 명수지 해외로도 여행을 다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서역까지 페르시아까지 광범위에 다닌 거리 어떤 기록상 나와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정기적인 게 아니라 비정기적이고 비공식적인 것들로 이렇게 주로 다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다만 이제 불교 유학이 다녔다. 원효와 의상의 바닷길을 통해서 당나라 유학도 다녀오고요. 해초는 인도 여행에서 왕호천주 국전이라는 것까지 작성을 하게 되죠. 이제 불교 유학이 좀 드러났고요. 백제는 중국의 남북조를 갖다가 일본에 전파를 하는 이러한 또한 그걸 한 갖다 여행했다. 결국은 뭐냐? 삼국시대 때 주가 불교였었고 특권층의 화랑과 같은 특권층들이 어떤 그 수양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이 구태 여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삼국시대 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때입니다. 이때 이제 서서히 여관 같은 게 생겨요. 이거는 이제 교역을 삼국시대 때 그 모습에서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이제 교역을 위해서 장보고라는 사람에서 그 청해진을 설치하고 신라관 발해관이 요 이제 당나라에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서 교역을 위한 숙박시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거 교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요게 이제 도로망이 정비가 됩니다. 도로망이 정비가 되고 528개 여관이죠, 여관. 지금 여관입니다. 주모, 주막,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때, 요때 이제 서서히 이것도 마찬가지 신분의 차별이 있지만 신분적 그 특권층이지만 유학 명산 사찰, 유람 사냥, 뱃놀이 이런 것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동을 하면서. 또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 때 외국 사신들의 숙소인 신창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추측하죠. 그래서 교류가 이게 중동까지도 연결되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왜 코리아냐? 이거 고려 시대 때 고려를 따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려를 부르는데 이게 중동까지도 연결되는 것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외국 사신들이 다시 투숙할 수 있는 여관도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그래서 해외와의 교력이 되게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신분이 마찬가지지만 사대부 평민계층도 같이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 특징적인 것은 평민도 여행과 여가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고려시대 때까지는 그것까지는 없었다. 아직까지 고려시대까지는 좀 특권 계층이었지만 그렇게 않지 않다. 그래서 요때 이제 우마차나 이런 것들 배를 타고선 이동하는 불같은 유람선, 살짝 유람선, 옛날 시대의 유람선이라고 얘기했죠. 외국을 위한 그 숙박시설도 있었고요. 지방관리를 위한 숙박시설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조선시 후기 때 쇄국 정책으로 관광은 입장에서는 쇠퇴하기 시작을 했죠. 19세기 때는 이제 우리가 개방과 더불어서 외국과의 빈번한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이제 호텔이 처음으로 우리는 호텔다운 호텔이 하나 만들어졌다. 19세기 말에 우리가 그거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최초의 호텔입니다. 최초의 호텔. 최초의 호텔이고요. 이게 데블 호텔이거든요. 인천 쪽에 있는 최초의 호텔입니다. 이게 옛날 그대로고 지금 복원한 거예요. 옛날의 모습과 복원한 모습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최초의 호텔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888년도에 최초 호텔이다. 요거 이제 지금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탁 호텔이라고 있어요. 최초의 서양식 호텔입니다. 프랑스 요리가 제공이 됐어요. 처음으로. 제법 좀 호텔답죠. 그때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손탁 호텔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 들어섰구나. 그래서 1902년도에 들어섰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제 강점기야 뭐 우리나라에 관광 안 웃기죠. 그러나 일본의 투어리스트 뷰 JTB 전신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여행사에서 제일 큰 게 JTB예요. 요게 이제 조선 시대를 만든 중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여기 이게 제가 애니메이션 잘 집어넣는다. 대한여행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죠? 대한여행사.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이건 이제 우린 KTV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이게 관광공사
관광공사 소속의 그 여행사가 이제 이걸 받아 조선시대를 받아서 이걸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저기 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다 1992년 부산 최초의 설도 호텔이 건립되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거는 목적은 뭐 대륙 침략이 일본 아이들이 만들어놨지만 나중에 봐서 이건 우리는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도 여행이 성행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철도를 처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내니까. 그다음에 조선 호텔이 이제 그 지금 만들어졌죠. 시청 앞에 있는 조선 호텔. 금강산 호텔, 장안사 호텔, 반도 호텔. 요 반도 호텔이 현 롯데 호텔이에요. 이게 반도 호텔 최초로 그 반도 호텔이 8층짜리 111실 대규모 당시 최대 규모 최초의 상용 호텔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최초로 그때 당시에 이 8층짜리 110개, 100개가 넘어가는 호텔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호텔을 갖다가 반도 호텔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때 그럼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됐었나? 이 정도였었어요. 되게 높았죠. 그래서 주변을 봤을 때도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롯데 호텔이다. 롯데 호텔의 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색깔을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 일제강점 1950년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 이제 항공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항공사들이 최초의 외국인 관광단이 언제든 70명이 2박 3일 여정으로 경주에 국내 관광을 한 적이 있어요. 1948년에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어티라는 그룹에서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협회, 단체, 재단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관광가가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때 관광가가 처음 만들어져요. 그래서 관광을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한 이게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연간 12일간은 유급휴가가 만들어지죠. 유급휴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휴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면서 그 휴가 자체가 대단했다. 원래 무급이었거든요. 무급이었지만 유급 휴가가 만들어진 것은 관광 쪽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광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60년대 때는 여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발전한 시가 됐죠. 왜?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과가요. 관광가가 만들어졌고, 다음에 휴가를 갖다가 그래요. 휴가를 갖다가 유급을 갖다가 허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관광을 할 때는 그래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1961년도에 관광사업진흥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기관이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하는 기관이 필요하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 법을 집행하는 기관. 이게 뭐다? 관광공사가 그 다음에 또 국영거든 관광공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관광공사는 해외 홍보 관광의 편의 제공, 관광의 유치 업무 등을 갖다가 사업을 시작을 하죠. 순수 진짜 여행 업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관광 통역 안내원, 종사원 자격증 시험이 60년대에 시작된다. 자, 그렇게 보게 되니까 지리산이 처음으로 국립공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디다? 지리산. 여러분 이 정도는 알거든요. 67년도에. 대한항공이 이게 원래 대한민국 국가 거였어요. 그러다 민영화됐죠. 한진그룹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대한항공을 민영화하면서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대기업 계열에 들어갔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SK는 어떻게? 한국통신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거였거든요. 그걸 SK 최 회장이 가져갔죠. 그 다음에 한진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가져갔죠. 이러면서 그룹이 만들어졌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잠깐 딴 얘기 했고요. 대한항공이 이때 하여튼 1969년 민영이 됐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거는 60년대 때 많은 일들이 생겨요. 법도 만들어졌다. 그거 집행하는 공사도 관광공사도 만들어졌다. 그쵸?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라는 최초의 공원이라는 것도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는 것들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점점 체계적인 발전하는 시기가 60년대다라고 보시면 된다. 70년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산업을 돈을 벌기 전 시대다. 인바운드 중심의 여행산업을 뛰어들어요. 그래서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바운드가 달러 버는데 아주 좋다라는 걸 본격 국가가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문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이동의 자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아주 칭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의 자유가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도로망이 됐다, 교통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동이 된다, 이동. 엄청난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됐고 학회가 만들어지고 기본법, 관광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관광단지라는 거를 70년대 처음 그전에는 관광단지라는 게 없어요. 관광단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78년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인바운드 얘기하는 겁니다. 인바운드가 뭔지 아시죠? 외국인이 국내 관광하는 겁니다. 국내 관광. 그것이 인바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0년대 들어서서는 초창기에는 아주 불안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우리나라는 완전 전쟁이 나는 줄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무비자, 제주도 무비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제주도 무비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주도를 갖다 무비자 시스템, 그다음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참 풀어주는. 그리고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 1989년에 국민여행 연령제 폐지, 즉 대중 여행의 자유라. 그 전까지는 여행을 함부로 못 갔어요. 국가에서 막았어요. 너 뭐 가지 마. 그럼 못 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부분적 허용이었어요. 50세 이상만. 그러다가 50세 이상만 1983년에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풀어준 거야. 그러다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라.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다. 해준 게 1989년이다. 이게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이건 이제 아웃바운드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는 뭐예요? 내국인이 해외 관광을 하는 거죠.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걸 아웃바운드가. 그래서 이때 아주 본물 터지듯이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행사들이 여행업계에서는 확 달라진 게 있어요. 이때 뭐냐? 허가지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허가지에서 등록제로. 80년대 때 허가지에서 등록제는 건 여행사보다 설립이 쉽다. 등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허가제는 뭐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가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허가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갖다 결정을 했었던 그 시대에서 이제 등록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이제 할 거야? 등록만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또 획기적인 사건이 이때 1980년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80년대 때는 대한항공하고 맞서라고 아시아나항공이 88년도에 대한항공은 1969년도였죠. 그 70, 약 한 20년 후에 아시아나항공이 같이 설립이 돼서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항공산업을 갖다가 이끄는 시대를 맞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때 이후서부터는 좀 더 우리가 노선이 많아져가지고 비행기가 많아지고 이동 교통수단이 많아지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80년대 때에서부터는 이제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이거는 결국엔 뭐다? 인바운드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0년대는 본격적으로 관광업이 부흥입니다. 쫙 커나갑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한국 방문의 해도 만들고요. 그쵸? 그래도 외래 관광객이 400만 명이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말에 뭐가 만들어져요? IMF 위기가 들어옵니다. IMF 위기. 그러면서 관광산업이 완전히 쭉 고꾸라지는, 가다가 쫙 꺾어지는 이런 상황이 IMF 때 그냥 맞거든요. 97년도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했던 거는 중국인 관광객들, 이제 중국 관광객들 94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훅 꺾어지는데,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 비자를 갖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합니다. 다음에 러시아 관광자들도 무비자를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처음에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러시아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왕래를 자꾸 쉽게 출입국 절차를 갖다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간소하게 그렇게 됐다. 이런 거를 갖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줬던 시절이 90년대 또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좀 97년도에 국제회의 마이스 산업이라는 거에 본격적으로 살짝 눈 뜨던 시절입니다. 마이스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인센티브 여행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가 이때서 법을 또 제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2000년대 돼서 이제 관광 산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6.15 김대중 정권 때 남북 공동성명 남북 교류가 이제 보니까 금강산 관광에서 관광 산업에 아주 활짝 열렸던 것도 있고,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은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최대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리아라는 얘기가 이미지를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제가 올림픽이 끝나고 유럽에 갔을 때는 코리아를 몰랐어요. 잘 코리아? 그때 올림픽은 서울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올림픽은 개최가 어디가 중심이냐면 시티예요.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서울 올림픽, 그러죠.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하죠. 코리아 올림픽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인천 올림픽, 부산 아시안 게임 이렇단 말이에요. 즉 이런 것은 다 전부 다 그렇지만 월드컵은 국가 개최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월드컵이에요. 재팬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응?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갖다가 어디 또 4강까지 올라갔었죠. 그래가지고 코리아가 자체가 엄청나게 알려지던 시절이다. 그래서 인바운드 상대 여기에 더불어서 한류까지, 이 한류가 이젠 발전해서 K-팝까지 변비게 됐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BTS라든가 블랙핑크가 BTS가 보니까 1위 했더라고요. 그다음 블랙핑크는 13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싱글 차트인가요? 거기서 핫백에서. 대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발전이 돼갔던 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광시장이 이제 우치된 게 9.11 사태와 사스 이런 전염병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푹 꺼졌죠. 셧다운 시켰는 상태지만은 어찌됐건 이렇게 전쟁 테러들은 어떤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2004년대 고속철도의 개통은 여행객들의 이동을 확실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부산 갈 때, 예전에 나 버스 타고 다닐 때는 부산을 갔다 1박 2일 항상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당일 여행도 가능하다. 똑같이 강릉 쪽도 그러죠. 강릉 쪽도 지금은 당일 여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고속철도가 생기면요, 먼 거리라도 상당히 어떻게 느낀다? 가깝게 느낀다. 심리적으로 되게 가깝게 느낀다.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가깝다라는 거, 내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런 걸 갖다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왜 안 없어지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개통은 영향은 그 관광산업에 영향 상당히 많이 미치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가 주 5일제 근무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주 5일제 근무자가 대한민국의 주 5일제 근무제. 이때 당시 2000년도 되면서부터는 그 소위 이게 가지고 고속철도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의 불편함입니다. 이동 편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 휴가가 주 5일째, 휴가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소득 증가. 소득이 증가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소득의 증가. 이것은 뭐냐? 꼭 여행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진 때가 이 시대다. 그래서 여행 시장은 완전히 발전해 2000년대 때. 그래서 여행사들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여행사의 발전인데, 제가 그 여행사 키워드를 이번에는 이제 그 키워드를 자체를 갖다가 여행사만 투어 에이전트 트래블 여행사만 놓고 볼 때 그 짜져옵니다. 일단 세계사 측면에서는
역마차 사업이 여행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역마차. 그러다가 토마스 쿡이라는 영국의 토마스 쿡이라는 거정에 의해서 여행사가 본격적으로 기획 여행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초 1900 단체 여행을 최초에 1,500명을 데리고 금지 운전과 1,500명을 데리고 기차 9량을 전세 차트했죠. 1인당 1실링을 받고. 그래서 이것도 내고 한 거예요. 요금을 갖다 딱 할인 요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거든. 사람 우리 내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요금도 할인 받고. 근데 토마스 그 그걸 한 거예요. 기차에 가서 요금도 할인 받고 사람들 이렇게 해서 모아 가지고 전세 내서 그 레이체스 루버까지 왕복 기차 여행을 알선했다. 이게 최초의 패키지 여행, 기획 여행이었다. 그래서 그 여행사를 차려서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쿡이 여행사를 차립니다. 그거 하고 나서 회사를 딱 설립을 하는 거죠. 이거 돈 되겠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겠죠. 51년 뒤 16만 명을 송객을 하게 되는 거죠. 철도 회사고 런던 방문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꽤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엄청난 회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회사였었죠. 토마스 쿡이. 그래서 그 저렴한 공비로 저소득까지 여행을 만들고 요것 또한 그 여기서 또 획기적으로 했던 거는 수표 여행자 수표인 서큘러트를 처음으로 만들어내. 그래서 여행에 대한 후불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드 산업도 뛰어들고 호텔도 뛰어들고 항공 사업도 뛰어들고 다행히 여행사는 뭐 당연한 거고 여행 사업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뛰어들다가 2019년 9월에 파산했습니다. 네, 변화해가는 온라인 시대에 맞지 않는 오프라인 시대로만 계속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이제 소위 여행자 수표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용카드도 만들어내면서 이 신용카드사가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면서 여행을 갖다가 하는 복합 기업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도 여행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역사적 측면에서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을 갖다 또 여행사 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갖다가 한국 여행사만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싶어요. 여행사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여행사가 우리나라가 제가 그랬죠. 1912년에 일본 교통공사 JTB가 만들어져서 이거 일본 여행업계 건데 요게세 어떻게 돼요? 얘가 변해갑니다. 1940년 동아교통공사 동아여행사로 바뀌었다가 45년에 조선여행사로 바뀌었다가 49년에 대한여행사로 이제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계속 이어오다가 전쟁이 끝나서 1963년도에 관광공사가 흡수를 해요. 그다음 이제 10년 후에 민영화가 되고 이제 최초의 그 대한민국 여행사라고 하는 본격적인 근대 여행사가 73년도에 대한여행사가 된다. 근데 대한여행사는 파산을 하죠. 파산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웃바운드 회사는 파산시켜 버리고요. 인바운드만 따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 대한여행사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행사였는데 최초의 여행사이고 최대 여행사였거든요. 제가 업계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1위였었어요. 최대 여행사였었죠. 왜? 관광공사 소속이었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든지 다 대한여행사 거래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그래서 KTB 여행사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서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 있고 하나토 무드토에 다 뺏기고 있지만은 그런 여행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대한민국 첫 번째 여행사 KTB 대한여행사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영광은 다 잊어버리게 된 여행사입니다. 그만큼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여행사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잘 나가던 여행사들이 계속 망하던 이유는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망한다. 파산한다. 이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나라 여행사들의 이제 그 흐름을 갖다 좀 더 이제 펼쳐봅니다. 하여튼 대한여행사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 세방여행사, 한진, 고려, 요때 다 60년대 때 세워지는 여행사들이고, 70년대 때 또 다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중동의 건설붐입니다. 중동의 건설붐이 이 두 번째 단계가 이 70년대 80년대 때 중동의 건설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송출해야 되죠. 근데 송출 업무를 해야 될 누가 필요해요? 여행사가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이는 건설사들 관련된 것들이 많이 만들어내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IMF 때 한번 폐업이 소출했다가 2007년도 또
잘 나가다가 2007년도 리만 브러스 금융사태 또다시 폐업이 발생되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2019년, 2020년에는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폐업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바이러스는 사실 그동안에는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영향을 그 지역만 안 가면 됐었거든요. 한두 달만 좀 조기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는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아마 폐업이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여행사가 대략 원래 2만 2천 개 정도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도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한 10,000개 정도로 줄지 만 개까지 몰라도 한 3, 4천 개로 줄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제 관광사업진흥법이 처음에 61년대에 만들어지고 사업법이 75년대 처음 만들어지고 조금 정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 숙박, 기타의 그 부수되는 시설을 이용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의 계약 체계를 대한 행위를 전반적으로 해서, 그래서 여행자를 위하여 편의 제공, 여행자를 위하여 절차를 대행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업무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법이 조금씩 진흥법이 이제 만들어져. 그 전까지는 관광사업법이에요. 그러다 관광진흥법, 관광 갖다 진흥하기 위해서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그 여행사에 대한 그 업을 갖다가 정의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2007년도 7월에 개정을 하면서 여행자를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관련된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한 거예요. 여행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경영자도 위하다는 말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전엔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그냥 여행자만 위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여행자도 위하고 그 시설의 경영자를 위해서 시설의 이용 알선, 계약 체결에 대한 여행에 대한 안내, 정보 제공,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다라고 해요. 요때 이제 달라지는 게 그거예요. 기존까지 업은 그게 아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와 경영자를 하는 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상품사적 특징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알고만 지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한진관광은 있었는데 그게 칼 월드 투어라는 최초의 상품의 브랜드를 뭉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월드 투어예요. 한진관광. 세방여행사는 아일랜드 하일랜드, 대한여행사는 전보투어, 이게 제일 크다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세종은 해피투어, 고려여행사가 선투어고, 국일이 모두투어, 국진여행사가 하나투어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로 여행사는 모두투어는 국일여행사를 만들었어요. 법인명입니다. 이게 회사명이에요. 그러다음에 상품을 패키지 상품은 모두투어로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했고요. 근데 모두투어가 더 잘 알려지면서 회사명을 국일여행사를 버리고 모두투어로 회사명을 변경하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국진여행사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패키지로 만드는 그 브랜드명이었다가 하나투어가 더 많이 알려지니까 회사명을 하나투어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예전에 건너뛰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참고사항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그 여행업의 등록 현황을 체크해 봤어요. 2020년 코로나 걸 갖다 딱 정확히 파헤쳐 봤는데 상승하다가 훅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 19년이 요때가 아마 최고의 지금 현재의 그 절정을 찍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완전 절정. 22,600 대략 23,000 정도가 절정을 찍는 그러한 상태였다. 최대 그 등록했던 여행사가, 여행업이 이렇게 24,000건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이 5,700. 국외 일반 여행업은 뭐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도메스틱, 아웃바운드, DOMESI, 도메스틱. 이거 국내 여행이죠. 이건 국외 여행, 이건 해외가 국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일반이고요. 국내는 이거 국외 여행업은 아웃바운드만 하는, 나가는 것만, 국내에는 도메스틱만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국외 여행은 약 9,600개. 그 다음에 국내는 6,700, 약 7,000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2019년도 되지만 2020년도 통계가 아직 정확히는 안 나요. 2분기까지는 지금 이제 완전히 훅훅 꺼지고 있어요. 약 3,000개의 2,000개 여행사가 지금 폐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여행사 이제 순위다. 여행업을 등록하는 거하고 여행사 수학은 또 개념이 달라서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아봤어요. 여행사는 2019년도 2월에 정점을 쳤어요. 약 18,000개. 여행사는 18,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000개가 있다. 그러니까 순수 여행사 일반 무역회사도 여행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업에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여행사는 순수하게 이제 여행사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다른 업이 무역회사를 하다가 무역회사 도중에 여행업을 등록하면 여행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3,000개. 근데 순수하게 여행사만 하고 있는 건 18,000개. 그냥 5,000개의 또 그런 업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여행업이 전망은 일단은 여행업은 전쟁과 전염병 맞으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은 뭐하다? 여행업은 의뢰가 밝다. 항상 이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인간은 이런 걸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어쩔 수 없이 소득은 늘어나고 휴가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여행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행 산업의 미래는 밝다. 다만 뭐다? 여행업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토마스 쿡이 무너진 이유는 익스피디아라든가 마이 리얼 트립,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는 온라인에 대응해가는 걸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마스 쿡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계속 꾸준히 고집해 오다 보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우리는 또 여행 업계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 또한 여기에 발맞춰서 온라인 전략이 잘 돼 있는 여행사를 선택해서 취업을 만약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쪽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SIT 투어 전문으로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전문가라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여행업은 이제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 신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출석과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작성하셔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뭐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가 여행의 시대 중에서 그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 거기서 산업혁명이 이 발생한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시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 그거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딱 답이 있죠? 그래서 딱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 고대나 혹은 중세시대 때 아무래도 이동은 있었죠. 주로 이동은 특권층이 하거나 종교인들, 종교 관련된 목적이라든가 특권층의 어떤 향락 이런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숙박시설, 그때 당시 호텔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담당했던 곳은 어디였나? 아시겠죠? 지금 문제의 답이 제가 말씀만 드리면서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매스 투어리즘. 대량으로 이동하는 거죠. 대량으로 이동이에요.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왔죠? 발생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다음 네 번째,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광학과랜다. 관광학과. 그러니까 뭐나 지금 현재 관광국이죠. 지금 이제 승격돼가지고 관광국이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관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맨 처음에 생길 땐 과였어요. 그래서 과에서 국으로 승진 올라왔죠. 파워가 좀 셌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청인데 관광청 만들어주면 파워, 검찰청장,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국세청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청이 올라가면 좋지만 대만에는 있다 그랬죠? 대만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국단계인데 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어찌됐건 관광가가 그래도 신설된 건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전쟁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관광가는 언제 신설돼 몇 년도에 했는지 곧 쓰시면 되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국외여행 완전 자유화. 이러면서 이때부터 여행사들이 많이 생겼죠. 대한민국의 여행업이 완전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 완전 자유화는 언제 있었나? 그 전까지는 나이가 제한이 있었죠. 50세까지만 갈 수 있다. 50세 이후로 갈 수 있다. 젊어선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있었지만 이제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급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완전 여행 자유화는 언제 생겼나? 요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제 얘기 들어주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